전문 분야 시즌3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시즌별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의 모든 것을 2달여 정도에 알려주실 인문학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인문학만을 전공하신 겁니까? 사학과 그렇죠. 네. 역사이니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문학만 연구했다라고 말하기는 또 왜냐하면 인문학이 워낙 범용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교양이다 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고 통섭되고 또 함께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그러면은 다들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예,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어렵다기보다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보니까 또 시간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고대 문화에서부터 통사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자료에 대한 접근도 좀 어렵고 맞아요. 또 항상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유해야 되고 또 고급 언어를 익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네.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성원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게요. 정의를 간단히 내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을 망라하여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또 범용적이며 기초적인 교양을 교육하는 학문 분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이에요. 저희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인문학에는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혹시 정치도 있습니까 이 안에? 사실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도 하고 네. 또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오늘날의 학제에서는 사회과학이라고는 하지만 정치학, 경제학 모든 것도 그 뿌리에는 인문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상당히 오래전 고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쯤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인류의 문화와 함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화생물학자식으로 표현하면 몇백만 년도 되겠지만 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학문과 교육이 시작됐는가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서양의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고대 그레코로마의 전통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학문을 연구했을까?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몇 개의 학문 분야나 일종의 교과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어떤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사학, 삼과 혹은 사과, 사막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대략 7개 과목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7개 과목이나 됩니다. 예. 7개 과목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네, 이 7개 과목은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서양 문화의 기원을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우선 4개의 사학이라고 한다면 천문학, 산술, 기하학 그리고 음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과 혹은 네. 사막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3개는 아마도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의 기본적인 소양, 특히 아마 연설이라든가 자기의 의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교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과목에는 수사학, 문법, 논리 이 3가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사실은 고대 그레코로마의 전통이 변화됐던 것이 중세시대인데 기독교 문화가 강했던 중세시대에 오히려 신학이나
종교가 강화가 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잠시 유보되고 정체되었다가 뜻밖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 대학이 설립되면서 중세 대학에서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무엇을 고등교육으로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고대 그레코 로마의 전통이 있었잖아. 뭘 가르치고 뭘 전통을 우리가 익히고 왔었지 하다 보니까 중세 대학에서 바로 이 7개의 교과목을 다시 정립하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거를 뭐 고대 그리스 말로는 리버럴 아르테라고 그래요. 네. 일종의 자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익히는 교과 과정이란 뜻도 되고 바로 이 리버럴 아트라는 말이 오늘날의 인문학의 기원이 되고 또 교양이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됐던 거죠. 당시에도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시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자유시민들한테 제도 속에 있는 자유시민한테 뭐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네, 이런 점이 아마 서양 문화 혹은 우리 인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인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여성, 미성년,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폴리스 도시국가의 성인 남성은 자유시민의 권리가 있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그 시대의 체계적인 교육을 전수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오늘 말하는 인문학의 전통이 되고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오늘날 현재의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의 시스템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과거 그 고대의 그런 그 토론이라든가 그들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금 아나운서 되시는 김 선생님이 쓰시는 이런 정제된 언어 이런 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자유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이었다는 거죠. 약간 좀 가벼운 말로 경망스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종의 서양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문화 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고대의 교육의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고대 중국에서 국가의 지배계층의 자제들에게 그들에게만 교육의 권한을 주긴 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기본적인 교과 과정이 6예, 즉 6가지의 예. 이것도 상당히 비슷하죠. 아르테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한데 6예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교과 과정이 예와 음악의 악과 글을 쓰는 서, 산수를 할 수 있는 수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2가지 교과목이 또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배계층들의 군사훈련의 교과 과정이에요. 활을 쏘는 사 그리고 전투용 수레를 모는 방법이라는 이렇게 해서 6가지 교육을 가르쳤고 그런 거를 전수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성균이었다고 합니다. 성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밸런스가 되고 조화로운 균에 이르는 단계. 이 성균이란 말은 훗날 뭐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에 성균관이라는 현재도 성균관 대학이 있죠. 아마 이 어원이 고대 그러한 고등교육의 그 교육 체계에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2100여 년 전 고대 중국의 한나라 때 처음으로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큰 학문을 가르친다라는 의미의 태학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의 고등교육인 유니버시티나 칼리지가 들어올 때 그걸 번역할 때 동아시아에서는 원래 태학, 즉 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지 해서 오늘날 우리는 대학이란 말을 태학에서 한자를 그대로 이어져서 태학을 설치한 즉 고등교육기관을 둔 거죠. 그러면 태학에서는 어떤 교과 과정을 가르쳤을까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100여 년 전 일종의 국정교육과정인 5가지의 교과 과정이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예기와 춘추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서양의 그 7가지 교과목과 비슷하면서도 특히 서양의 그 7가지 교과목에는 자연에 대한 천문학이나 기하학 같은 자연과학의 측면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됐다면 동아시아의 오경은 상당히 인문학적이고 역사와 예와 시경서경 같은 경전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너무 어렵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았었고 또 학문으로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던 전수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동양과 서양은 큰 흐름에서 보면 색깔이 조금은 다르네요. 조금 다릅니다. 네. 특히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자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이런 점들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흔히 과학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왜 서양에서 15세기 전후에서 과학기술 혁명이 그토록 발전했는가라고 할 때 기본적인 특히 자연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은 자연은 우리의 인간과 더불어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다면 서양은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타자화시켜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서양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학문들이 쭉 오다가 한 번씩 이제 그 변곡점을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르네상스나 그렇죠. 뭐 종교 전쟁이나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죠?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학문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변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변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그렇죠. 그것은 인류 문화의 발전과 함께한 것이고 네. 인류의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화. 인류가 정체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농업혁명 같은 1차 혁명이 있었다. 가장 큰 또한 과학기술의 전환이 됐던 2차 혁명, 산업혁명 같은 변화도 있었고 그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세기 이후에 과학기술 혁명이 있으면서 이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자연과학과 더불어 기술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인문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적인 진보, 생활에 모든 것을 편의를 가져다주는 공학의 발전, 특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학, 경제학, 경영학 정말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학문 분야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학문의 외연의 확대 그 기본에는 인문학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 3차 정보혁명이라든가 또 4차 AI 혁명 같은 시대에서도 새롭게 인문학에 대한 조명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진화해서 새로운 학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바탕에 있는 인문학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날 당장 우리들에게 바로 손앞에 우리 눈앞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공학을 비롯해서 경제학, 우리 좀 전에도 나왔던 정치학이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당장 가장 시급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그런 분야에 매진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대나 중세처럼 또 살 수도 없잖아요. 고대 중세는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본질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인간의 본연의 그 본질이 변화가 없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비록 소수라도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언어와 예술 분야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누군가는 명맥을 유지하고 그 순수 기초학문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2차, 3차의 실용학문과
직업 교육을 비롯한 과학 기술도 연계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또 진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또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회 문제들 같은 경우를 순수 인문학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근본적으로 당장 해결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해 충돌 과정에서는 당장 법학이나 법적 과정이 해결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정치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정치권 내에서도 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법의 어떤 좋은 점을 이용한다거나 뭐 하여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정쟁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제도, 법률 이것도 결국은 모든 과정이 인간의 사유의 과정과 합의에 의한 합리적 노력의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비롯해서 공학도 근본적으로 그 연구의 대상은 기술 문명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사회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정치학이라든가 법학 문제를 다룰 때도 결국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윤리 문제가 반드시 거기에 결부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 결국 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회고하게 될 때 거기서 또다시 인문학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다들 너무 좀 날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의 뭐가 좀 격돌을 하다가 또 갈등이 있더라도 누군가 중재자가 있었던가 아니면 서로 간에 좀 타협이라든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행선을 달려버리는 게 아닌가. 마치 뭐 비유를 한다면 그런 갈등과 중재를 하는 조정하는 지혜로운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갈등을 중재하는 분이 있었겠죠. 누군가 네. 많은 경험이 있는 그거를 고대 그리스어로는 히스토리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역사의 어원이기도 하잖아요. 이 역사의 어원이 되는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결국 오래 축적된 경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었기에 갈등을 중재했겠죠. 아마도 초기 문화에서는 그 지혜로운 자는 아마 초기 인문학자이자 또 역사 그 연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보다 규모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거를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성문법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그걸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근원에서는 그 중재하는 노력하는 자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매뉴얼화 시킨 것이 법률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 법률의 근원에 지혜와 관록과 경험이 있었던 합리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지혜. 사실 그것이 그 근원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조금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항상 좀 찾게 되는 게 누군가의 뭐 좀 지혜라든가 해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잘 못 찾을 때는 참 난감한데 그럴 때는 이 인문학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 코너를 좀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셨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